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의 갖은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 오늘도 새롭게 제기된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의혹, 어제와 마찬가지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검찰이 정의원과 정대협의 마포 사무실 두 곳에 대해서 강제 수사, 이른바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밤샘 압수수색이었습니다. 회계 부정 의혹이 일고 있는데 과연 검찰은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증거를 확보했을까요? 그런가 하면 윤미향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니를 사전에 예고 없이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용수 할머니는 윤 당선인을 용서해주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는 오늘도 새롭게 제기된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갔지만 용서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하나하나씩 공개합니다. 오늘 조간신문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일단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으로 시작하죠. 79일 기다린 등교, 그런데 2시간 만에 하교했습니다. 고3 등교 첫날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천에서는 고교 절반이 집에 돌아갔고 안성에서는 75개교가 귀가 조치가 됐습니다. 등교가 취소됐습니다. 인천의 66개교는 내일까지 등교 금지입니다. 어제 고3 학생들 등교 첫날이었는데 119에 실려간 학생들도 꽤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불안불안한 개학 시작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장면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신자가 동석해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여기서 이용수 할머니가 언급한 배신자는 바로 윤미향 당선인을 의미한 것입니다. 사과를 위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사전에 약속 없이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간 겁니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했는데 이용수 할머니는 이 만남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과하는지도 모르는 듯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사과를 위한 눈물이 아니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대목인데요. 잠시 후에 이 두 분의 만남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그 뒷이야기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은 오늘 정의연에 대해서, 정대협에 대해서 따끔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과대 대표된 30년을 돌아봐야 한다. 피해자가 아닌 단체를 중심에 뒀다라고 말입니다. 소수의 의견은 배제하는 그런 분위기. 특히나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 정의연에 대해, 정대협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할머니들의 이름을 기림비에서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을 빼놓은 일과 관련돼서 과연 정의연, 정대협은 뭐라 해명을 해야 할까? 뭐라 변명을 할까?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경향신문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따끔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입니다. 여당의 일각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177석의 힘으로 이걸 뒤집느냐라고 쓰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 판결 난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겠다라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몇몇 의원들이요. 먼저 김태년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는 강압수사의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동조를 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9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라는 혐의와 관련해서 이에 대해서 법원 측은요 사법불신을 초래한다라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박병석 의원이 21대 첫 국회의장에 예약이 됐습니다. 여야 소통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법전 들고 나온 변호사 정익진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옆에 법전 들고 나오셨군요. 네네. 그리고 저희 돌직구쇼 패널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용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험지 출마를 했었던 청년의 목소리 서재현 상근부대변인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새롭게 합류한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정치부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만남. 이용수 할머니를 윤미향 당선인이 갑자기 찾아갔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갔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는데 정작 이용수 할머니는 무엇 때문에 윤 당선인이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재심. 여권 일각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유죄 판결을 재심하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축지법. 지금까지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수령들에 대해서 축지법을 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해왔는데 노동신문이 축지법이 세상에 말이 되느냐라고 본인들이 한 말을 뒤집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희 도지쿠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사과는, 용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 사과와 용서를 받아주는 사람에 달린 것입니다. 받아줄 사람이 받아주지 않았다면 진정한 용서와 사과를 할 수 없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이용수 할머니. 이용수 할머님을 윤미향 당선인이 갑자기 찾아갔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이용수 할머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장면부터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는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찾아서 무릎 꿇은 윤미향. 지난 19일 밤 예고 없이 이용수 할머니가 머물고 있는 대구의 한 숙소에 윤미향 당선인이 갑자기 찾아온 거죠. 갑자기 무릎 꿇고 죄송하다 용서해달라. 그러자 이용수 할머님이 참 그래도 할머님이 마음이 여리셔요. 손을 잡고 의자에 앉아라. 무릎 꿇지 말고. 내가 용서할 게 무엇이냐. 다른 것은 법에서 심판할 것이다. 이러면서 너가 용서를 구할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과 동행한 분이 복도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분에게 따라다니면 무슨 수작이냐 라고 이용수 할머님이 한마디 일침을 가했다고요. 무슨 수작이냐 따라다니면서. 그러자 윤미향 당선인이 팔을 벌리며 한 번만 안아달라라고 말을 했다라고 이용수 할머님은 전했고 이용수 할머님은 안아주면서 갑자기 눈물이 났다라고 합니다. 내가 조만간 기자회견 할 테니 그때 와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용수 할머님이 윤미향 당선인을 용서했다. 윤미향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님부터 용서를 받았다라는 식의 기사가 잠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용수 할머니는 나는 용서한 적 없다라고 분명히 뜻을 밝혔습니다. 이유도 되지 않고 무릎 꿇고 용서 빚는데 뭘 용서하란 말이냐. 이게 핵심이겠죠. 윤미향 당선인이 울었지만 무릎 꿇었지만 무슨 이유로 사과를 구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연 이걸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아침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난 용서한 게 없다라고 이용수 할머니가 말을 했습니다.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용수 할머님은 원수도 아니고 한번 안아달라고 해서 안아준 거다. 30년의 세월이 떠올라서 눈물이 흐르는 것뿐이다. 화해하라고 해석한 건 이해가 안 간다. 결코 화해나 용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배신자와 배신당한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옳고 그름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화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며 윤미향 당선인을 향해서 배신자 그리고 본인을 일컬어 배신을 당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만남 기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굉장히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기자 일단은 이용수 할머님이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윤미향 당선인이 울면서 죄송하다고는 했지만 정작 무엇 때문에 죄송하다라고 밝히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라 이제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예. 아까 전에 이제 김진 앵커는 굉장히 마음이 여리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한편으로 봤을 땐 굉장히 단호한 그런 발언도 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대체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또 내가 뭘 용서했는지 모르겠다. 사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법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죠. 수사로 가야 된다. 지금까지 너가 했던 잘못들을 법적으로 처벌받아라 이런 얘기고 또 한 얘기 아까 전에 한국일보 인터뷰에 나왔지만 25일 날 이용수 할머니가 다시 한번 2차 기자회견을 예고해놨는데 거기에 너도 와라. 윤미향 당선자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배신자와 배신을 당한 사람이 한 자리에 같이 있어야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대협과 정의연이 지금까지 일본 정부에게 끊임없이 요구했던 진심 어린 사과 이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결국 윤미향 당선자에게 이렇게 갑자기 와서 무릎 꿇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금까지 한 것을 스스로 고백해라. 이런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이 기자 이게 역설적인데 윤미향 당선인을 포함한 정의영이 지금까지 일본에게 요구했던 진심 어린 그 사과가 어제 정작 윤미향 당선인에게는 없었다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점에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냥 물론 만남 자체가 5분에서 10분 정도 그냥 짧았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갑작스럽게 와서 갑작스럽게 무릎 꿇고 그냥 사과를 비니까 아마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 30년간 굉장히 오랜 인연에 대한 그런 애틋함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긴 시간 동안 가장 어떻게 보면 유명한 당사자를 잘 아는 게 이용수 할머니일 텐데 예. 그 수많은 잘못들을 네가 스스로 더 잘 알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부인하고 거짓 해명을 했느냐 이런 준엄한 꾸짖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박정하 대변인 오늘 나오셨는데 보통 저희가 용서를 빌 때는 무엇 때문에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유를 밝히잖아요. 이유도 밝히지 않고 윤미향 당선인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무엇이며 갑자기 이용수 할머님이 만나줄지 했다는 얘기도 없는데 찾아가서 무릎을 꿇은 이유는 무엇이고 이유를 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안아달라고 요청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좀 궁금합니다. 이건 뭐 순전히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인데 그동안 윤미향 당선인과 이용수 할머니의 오고 가고 한 내용과 얘기를 보면 서로 간에 그 이용수 할머니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과 윤미향 당선인이 하고 이 해명하는 내용이 전혀 핀트가 맞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 몇 번의 보도를 보면은 윤미향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니를 뵙기 위해서 심지어는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밀양까지도 지금도 그 19일 날 그저께 만났던 장소가 대구에 있는 모 호텔인데 이용수 할머니가 그 취재진과 뭐 관계자들을 피해서 지금 그 사찰과 호텔 등을 이제 전전긍긍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어딘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심으로 윤미향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니에게 무언가 용서를 구하고 무언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러 저런 만남을 만든 게 아니라 저는 윤미향 당선인이 여전히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와 만남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다른 무언가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억지의 만남을 연출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그 이용수 할머니가 복도에 있는 그 측근한테 왜 자꾸 따라다니면서 무슨 수작을 하느냐라고 말씀한 것도 저는 이용수 할머니가 무언가 이 윤미향 당선인이 나한테 온 게 진심으로 뭔가 용서를 구하려고 온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윤미향 당선인이 그저께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간 건 저는 진심 어린 사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보여주긴 무언가의 또 다른 제스처, 또 다른 뭐 격하게 표현하면 쇼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합니다. 예, 물론 아직 윤미향 당선인 스스로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패널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덧붙이고요. 궁금한 건 김영주 의원님, 지금까지 이용수 할머님에 대해서 아주 이 사건 초기에 일부 정의원 측에서는 할머님의 기억이 온전치 않다. 할머님의 정신이 성치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 저희가 느낀 바로는 할머니의 기억이, 할머니의 정신이 글쎄요. 어느 때보다 더욱더 지금 분명하지 않는가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지난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윤미향 당선자가 간사로 있었던 92년이라고 치면 28살 때 윤미향, 그리고 28년이 지난 오늘의 56시대에서 국회의원 당선자가 된 윤미향을 30년 보는 자기 밑에서 심부름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 모든 것을 장악하는, 그래서 모든 결정권은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배신당한 느낌.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는 전혀 시중 들던 사람이 우주의 목소리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 사람. 지금 뭐 말하자면 가마솥에 물이 끓고 있는데 지금 윤미향 당선자가 간 것은 찬물 몇 바가지 퍼는 정도로 가지고 용서를 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무슨 뜻이냐 하면 밑에 불을 빼야 된다. 그 불이 뭐냐? 국회의원 배지 내려놓고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국회의원 달 수 있게 조금 더 말씀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제가 잘해드릴게요. 그건 용서를 구하러 온 자세가 아니다. 선우가 안 돼. 이건 용서할 게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법적으로 가서 이미 당신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직도 그걸 하려고 지려고 나를 만나러 다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용서를 구하러 간다라면 사실 진정한 참여의 의미에서 그동안에 내가 저지른 모든 계좌의 문제를 다 밝히고 여러 가지 할머니들한테 잘못됐던 부분을 밝히고 또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는 의지 자체도 스스로 배지를 반납하고 예. 그리고 할머니를 찾아가면 할머니는 다른 말씀을 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모습으로 네가 온 게 아니라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온 것이 어떻게 이게 용서 앞길로 온 거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제 윤미향 당선인은 할머님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구했다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9일 전 정의원 측은 이 이슈 초기에 대해서 10일 전이죠. 이 이슈 초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만 손 들어주세요. 아니요, 그만 손 들어주시고요. 그만 손 들어주시면 안 받겠습니다. 진정을 해준대요. 조용히 해주세요. 정말 그만하세요. 저희도 인권이 있는 사람이고 일본군 지금 질문이 그렇잖아요. 좀 나가주시겠어요? 세상에 어느 NGO가 이렇게 자기 활동 내역을 낱낱이 보고서처럼 만들어서 공개하고 공시 내역을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준을 똑같이 왜 기업들에게 적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10일 전에 했었던 입장과 그제 윤미향 당선인이 찾아가서 사과를 한 태도 사이에 간극이 보여지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재조명받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직후 윤미향 당선인이 올렸던 페이스북 글입니다. 바로 이런 글인데요. 윤미향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직후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약 30년 전 이용수 할머니가 모음리 소리만한 목소리로 떨면서 저는 피해자가 아니고요 제 친구가요 라고 하던 그때의 상황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다. 이재민 기자. 예. 지금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다라며 올린 글이긴 하지만 다른 시각으론 피해자 정의의 결정권도 자기에게 있다. 즉 할머니를 향한 뭔가 압박의 글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글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쉽게 생각하면 30년 전에 오래된 우리의 기억, 우리의 인연 이런 것들 강조하려고 처음 이용수 할머니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백할 때 얘기를 꺼낸 걸 수도 있는데 그 멘트가 이렇습니다. 내가 당한 건 아니고 내 친구가 당한 거다.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나는 이용수 할머니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은연중에 비친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죠. 사실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이라는 게, 그러니까 증언이 어떻게 보면 위안부를 세계에 증명하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구체적인 게 이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인데, 사실 증언이라는 게 워낙 옛날 기억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실제 이용수 할머니가 내가 끌려간 시점을 얘기하는 게 언론 인터뷰마다 조금 다른 때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당선자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이 틀릴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옛날 기억을 끄집어낸 게 아니냐. 또 하나 피해자들의 증언의 진정성을 결정하는 건 누구보다 나다. 내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이런 것을 은연히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할 수 있는 대목이었기 때문에 아까 김영주 전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심부름하던 활동가가 이제 정대협을 그리고 정의원을 이끌고 있는 그런 중심 인물이 되면서 그런 약간의 오만함을 비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던 그런 글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부대 네. 우리가 10일 전에 정의원 측의 기자회견 봤잖아요. 그때의 어떤 기자회견 모습과 그제 윤미향 당선인이 찾아간 그 모습이 좀 많이 다르군요. 근데 윤미향 당선인은 수차례 가려고 노력은 했었고 아까 말씀했던 이재명 부장의 그 해석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피해자가 아니고 제 친구가요 했던 것이 사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 드러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기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30년 동안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갈등의 원인이 제공자가 돼버렸잖아요. 그에 대한 어떤 죄송함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10일 전에 정의원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반박이라기보다는 소명한 것은 그 당시는 쉼터 문제가 빠지고 회계 문제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억울함을 조금 대응하는 자세의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단순히 회계 문제를 넘어서 지금 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도용
이런 문제까지 확대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태도와 10일 전의 어떤 대응은 확실히 다른 게 정상인 것이죠. 예, 그렇다면 어제 수요 집회 때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정의연 설립의 원칙과 정체성에 더 충실하면서도 시민과 더 가까이 호흡하고자 합니다. 확인과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억측과 허위 사실에 기반한 보도와 예단을 부디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용수 할머님을 윤미향 당선인은 여러 차례 찾아가려 했지만 할머님이 만나주지 않았다가 그제 만남이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그런가 하면 정대협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할머님의 이름이 또 기린비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기리자라는 기린비의 이름이 등재되는 기준이 정연에 대해서, 정대협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 빼는 거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요. 정대협이 조성한 남선 기억의 터 기린비. 위안부 피해자 247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 신미자 할머님의 이름이 제외됐다는 것, 어제 저희 도지쿠쇼에서 보도해드렸고요. 이 신미자 할머니는 일본 재판소가 최초로 위안부 피해자로 인정한 인물인데도 뺐어요. 그런데 그 배경과 관련돼서 정대협은 악당이다 라고 과거 할머님이 강경 비판했던 이력이 작용한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고요. 이 신미자 할머니 외에도 고 박복순 할머님의 이름도 빠져있는 사실을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취재했습니다. 1993년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로 공식 등록된 할머님입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할 할머님입니다. 일본 재판소 재판에도 42차례나 참석을 했던 할머님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민간기금 수령 문제를 놓고 정대협과 불편한 관계, 대립을 했었던 이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박복순 할머님의 이름이 빠진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오늘 동아일보는 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기린비에도 누구에게 잘 보여야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남산에 가면은 그 기억의 터가 있고 기린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이게 조성된 게 2016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조성될 당시의 기준은 뭐냐면은 1번 그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등록된 할머니, 그 다음에 2번 미등록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할머니 다 망라해가지고 이러이러한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잊지 말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1993년에 기린비가 만들어지기 거의 20년 전에 이미 등록이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본에 가서 열심히 싸우신 분이에요.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일본에 재판소가 있는데 일본 최고재판소가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이란 말이죠. 최고재판소에 이르기까지 42번이나 재판에 참석하고 증언하고 사실은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입장에서 보면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게 지금도 아니고 벌써 20년, 30년 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재판소 재판에 참여하는 일이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도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할 때 가림막 쳐주거든요. 근데 자신을 갖다 이렇게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갖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기준에 맞지 않게 저런 식으로 일을 갖다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왜 공교롭게 신미자 할머니와 박복순 할머님의 이름이 빠졌느냐와 관련해서 신미자 할머님의 이름이 빠진 것 관련해서 어제 정대협 측은 할머님의 사정이 있다라고 해명을 했고 지금 박복순 할머님의 이름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해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단순한 직원의 실수일지 아니면 또 할머님들의 그간의 사정이 있다라는 해명이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정혁진 변호사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2016년에 그 공식 등록된 피해자, 여기에 미등록됐지만 인정되는 그 할머니들 다 포함돼서 하게 되면 당연히 신미자 할머니, 박복순 할머니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게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정의연 측에서 확인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보면은 신미자 할머니, 박복순 할머니 유감스럽게 다 돌아가셨는데 2004년도 신미자 할머니는 당시 정대협에 대해서 앵벌이 하지 마라. 정대협은 악당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박복순 할머니는
굉장히 내성적이셨다는 예. 거예요. 박복순 할머니도 2005년도에 유감스럽게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내성스러웠는데 이 박복순 할머니의 장례를 치러준, 그러니까 정대협이 장례를 치러준 게 아니라 양수님이라는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회장께서 이 박복순 할머니가 2005년 돌아가실 때 장례를 치러줬는데 이분이 이런 증언을 해요. 굉장히 내성적인데 평소에 정대협에 대해서만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대협 지금의 정의원이 과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대하는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냉정하게 국민들한테 내놓고 지금까지 많은 의혹들이 뭔지에 대해서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내놓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역사가 본인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준엄한 사실을 좀 인정하고 이제는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무언가 얘기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기자회견에 너 같이 오거라 라고 얘기하신 거는 바로 거기서 그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상상일 수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신민자 할머니께서 니네들이 세우는 그 탑에 내 이름 올리기 싫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2016년에 이미 그렇게 만들어서 니네들이 폼 잡으려고 그거 올리는 건 내 이름 없어도 된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이었다면 그건 더 다시 곱씹어 봐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 못할 사정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냥 말하자면 두 가지 다죠. 이 사람들이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단체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미자 박복순을 뺐다. 그래도 문제이지만 한편으로 나는 니네들이 조성하는 니네들은 완전히 뭐 우리를 앵벌이 취급하는데 그 단체가 조성한 기념비 조성비에 그럴 가능성도 내 이름 있겠군요. 안 올리지 마.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예. 지금 그 두 가지 가능성이 나는 다 열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문제는 근데 신미자 할머니가 2008년도에 돌아가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보다 훨씬 지난 8년은 2016년에 저 기림비가 조성이 되는데 지금 정 의원이 어제 해명한 것처럼 무슨 사연이 있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럼 8년이나 지난 그 우리 김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니네가 만드는 기림비에 내 이름 올리고 싶지 않다가 생전에 계실 때 2016년까지 생전에 계실 때 신미자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라면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벌써 10여 년이 가까운 전에 있었던 일들을 갖고 정 의원이 어제 그렇게 해명한 거는 저는 진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기리자라는 취지의 기림비에 어떤 기준으로 할머님들을 올리고 말지를 결정했는지 그리고 이 두 분의 할머님에 대해서 왜 올리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대협 측의 추가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로 이어집니다. 결국 정의원과 정대협 양측 모두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12시간 이어진 밤샘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그 장면 저희들도 취재를 했습니다. 압수수색 장면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저희 돌직구쇼가 준비한 두 번째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윤미향 당선이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가는 장면, 두 번째는 압수수색하는 장면입니다. 마포에 있는 정의원 측과 그리고 그곳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정대협 사무실 두 곳이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윤미향 당선인뿐만 아니라 정의원 측도 검찰에 현재 고발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계장부와 관련을 해서 일정 정도 금액이 잘못 쓰여진 것 그리고 일부 누락된 것 등 다양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지금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상당량의 자료를 파란 검찰의 압수수색 박스에 담아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의 강제 수사는 기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한 타이밍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의영, 정대영 측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원 측도 어제 압수수색에 대해서 유감의 성명을 표한 바도 있습니다. 자, 지금 4박스 정도의 압수수색 분량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이재민 기자, 정의원, 정대협 물론 큰 단체긴 합니다만 다른 기업이 압수수색 받았을 때에 비하면 훨씬 작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압수수색 4박스가 나왔다. 특히 돈의 유용과 관련돼서 돈의 활용과 관련된 자료겠죠? 그렇겠죠.
압수수색 기간도 상당히 길었죠. 예. 어제 오후 5시에 들어가서 오늘 새벽 5시 반까지 12시간을 한 기관을 압수수색한다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얘기한 것처럼 사실 수요 집회가 어제 있었는데 그 문제 제기가 이뤄진 이후 한 2주 만에 지금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 자체가 굉장히 검찰도 지금 심각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장 큰 게 아무래도 회계 문제겠죠. 지금 이미 기부금을 받고도 장부에 누락한 금액이 거의 37억 원에 이른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올 정도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회계 부정이 있는 거 아니냐 검찰에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윤미향 당선자의 개인 계좌를 통해서 많은 후원금이 모금됐는데 이게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면 전부 다 이제 횡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어서 아마도 지금 이제 정의원 사무실, 정대협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서 아무래도 윤미향 당선자의 개인 계좌에 대해서도 검찰이 추적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또 대목이 안성 쉼터죠. 예. 안성 쉼터를 굉장히 비싸게 사서 헐값에 파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배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빨리 움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동아일보가 정의원과 정대협이 기부를 받고도 신고를 안 한, 쉽게 말해서 공시에서 누락된 금액만 총 37억 원에 달한다라는 기사를 취재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 내용, 신문 기사 내용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시 누락액이 37억, 이 부분은 법조인인 정육진 변호사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개략적인 건 이겁니다. 정대협 2013년에서 2019년 사회적 기업 마리몬드, 굉장히 유명한 데잖아요. 마리몬드에서 기부받은 금액이 6억 5천여만 원인데 그 중에 5억 4천여만 원이 누락됐다라고 하면 대다수가 누락된 것 아닙니까? 공시에. 그리고 2016년, 2019년 여성가족부 보조금,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인데 그 중에 1억 2천만 원이 공시에 누락돼 있다는 겁니다. 2018년 8월에서 2019년 사회봉사단체 기부금 2,500여만 원이 누락이 돼서 정대협은 이렇게 누락됐고요. 정의원 정대협, 서울시와 교육부 보조금, 정부 돈이에요. 13억 4,308만 원 중 8억 512만 원이 누락이 됐다. 웬만하면 억 단위입니다. 정의원 2019년 국세청 공시 내역 2018년 기부금 22억 7,300만 원 이월됐지만 2019년엔 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정육진 변호사님, 네네. 기부를 받은 돈이 상당한데 그중에 누락된 금액이 무려 37억이다. 그런데 정의원 정대협 측에서는 단순히 회계상의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37억 단순 회계상의 실수로 보기엔 좀 크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돈의 법적 성격이 두 가지예요. 같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는 기부금, 일반 사람들한테 이렇게 받은 기부금이고 또 하나는 보조금이거든요.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국민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게 마포의 평화의 우리 집인데 예. 여기에 여성가족부에서 2016년부터 19년까지 매년 3천만 원씩 그 보조를 갖다가 해줬어요. 정부 돈이네요. 정부 돈. 그래가지고 4년 동안 1억 2천만 원. 그다음 똑같은 그 집에 명성교회 관련된 단체에서 매달 15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그걸 다 모으니까 이게 2,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조금을 나라 돈을 빼먹을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그렇군요.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정의원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기부금 중에 남은 잉여금이 22억 7천만 원이었어요. 많이 남았네요. 그런데 2019년에 이제 이게 2월이 돼야 되는데 이 2월 된 돈이 2019년 장부를 보니까 0원으로 돼 있다는 이야기. 어디 간 겁니까, 그 돈? 그러니까 22억이 넘는 돈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공익법인법이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편입을 갖다 시키든지 이렇게 못 쓰게 또는 그 다음에 2월을 갖다가 해야 된다. 그래서 2월 해서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12조 3항에. 이걸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관리법도 위반한 거고 공익법인법도 위반한 거고 그냥 단순한 위반이 아니고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를 갖다가 하는 건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이게 그 단순 그 회계 오류로 인정될 만한 돈이면 얼마 정도면 될까? 제 생각에는 370만 원. 370만 원이에요. 그 정도가 그 누락이 됐다. 아니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제가 이렇게 받아줄 수 있겠는데 3,700만 해도 이거는 굉장히 큰 돈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3억도 아니고 거의 40억 가까운 37억이면
제가 그 찾아봤거든요. 예. 윤미향 당선자의 재산이 얼마인가. 이제 국회의원 등록할 때 등록하잖아요, 재산을. 그러니까 한 5억 9천 얼마, 한 6억 정도 됐더라고요. 6배가 넘는 돈, 그 대표의 전 재산의 6배가 넘는 돈을 공시를 누락을 갖다가 했으면서 이거를 단순한 회계 실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거는 누가 봐도 중대한 과실이거나 아니면 고의적인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막 듭니다. 공시를 하는 건 반드시 의무죠. 네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정부 돈, 그리고 많은 기부를 받은 돈이 정말로 투명하게 쓰였는지, 용도에 맞게 집행이 됐는지를 보기 위한 용도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해야 되면 예. 감사 관련된 규정이 다 있어요, 두 법에. 그러니까 주무관청이 이렇게 보고가 제대로 되는지를 감사를 갖다가 했어야 됐는데, 저기 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감사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래서 일단은 이제 정대협과 정의연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주무관청이 제 역할을 했는지도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컨대 정부가, 서울시가, 여가부가 지원을 해주고 공시가 누락될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문제제기신 거죠. 네네, 그에 대한 의무도 정부기관에 있는 겁니까? 네네. 자,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지금 충분치 않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한 대목 보시죠. 우리 리서치가 조사를 했고요. 서울신문과 공공예창이 공동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의기억연대 추가 검증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85%가 정의연 논란을 검증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의연의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가 친일 세력들의 공격이 아니라 이것은 검증을 해야 한다라고 대다수는 응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50%에 좀 못 미치는 43.4%는 수사기관, 즉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서 수사로 규명이 돼야 할 사안이라고 답을 한 상황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의 이 여론조사대로라면 85%가 정의연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야 한다라고 답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새롭게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재산, 특히 예금과 관련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의혹인데 어떤 부분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윤미향 당선인은 앞서서 본인이 구매한 아파트와 관련돼서 적금을 여러 개 깨서 집을 샀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날 오전에는 먼저 집을 판 돈으로 구매했다라고 사실과 다른 거짓 해명을 해서 논란이 임바 있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해명이 사실이라면 적금을 깨서 집을 살 정도로 다른 현금의 여유가 없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연소득이 5천일 것으로 추정되는 윤미향 당선인의 부부의 예금액이 3억이다라는 문제제기입니다. 야당의 문제제기입니다. 총선 당시 선관위 재산 신고액이 윤미향 당선인의 국민은행 예금, 현금 예금이 3억 2,133만 원, 딸 명의의 시티은행 예금이 1,523만 원인데 윤미향 부부가 소득세를 낸 내역을 기자들이 취재를 해봤습니다. 5년치 이 윤미향 당선인 부부가 낸 5년치 소득세가 643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걸 역산해보면, 추산해보면 윤미향 당선인의 부부 합산 연소득은 5천만 원 정도로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부부의 연소득이 합쳐서 5천만 원인 것으로 왜냐하면 소득세 낸 게 5년간 643만 원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국민은행 예금에 3억의 예금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가 오늘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3억이 들어있는 윤미향 국민은행 계좌와 모금에 동원된 윤미향 국민은행 개인 계좌가 동일한 것인지 살펴봐야 된다라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기부금이 재산으로 신고됐다면 명백한 횡령이다라고 얘기를 한 대목입니다. 일단은 팩트부터 좀 체크해보죠. 이재명 기자. 예. 예금액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다른 국회의원 당선인에 비하면. 그런데 동시에 윤미향 당선인 부부가 낸 소득세, 그러니까 소득세라는 것은 연소득에 대비해서 내는데 그 소득세가 현저하게 적은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네. 소득세에 비해서 예금액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게 야당의 문제 제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혹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경매된 아파트를 사면서 적금을 다 헐었다, 예금을 다 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 샀습니다. 그 뒤에 또 남편이 경남 함양에도 빌라를 삽니다. 그런데 한 번도 대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결국 자기의 소득으로 샀다는 건데, 근데 그리고도 남은 돈이 지금 예금돼 있는 돈이 3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제기되는 건데,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추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아파트를 사고 나서 또 기간이 한 8년 있기 때문에 그동안 또 모았을 수 있죠. 뭐 저희가 전혀 부정할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소득세를 가지고 현재의 소득을 추정한 거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 실적을 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소득이 좀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죠. 따라서 뭐 지금 현재 뭐 3억 정도 예금이 있는 게 많다 적다 말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고위공직자들에게 재산을 신고하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내가 얼마 갖고 있다 이걸 밝히라는 게 아니죠.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국민들에게 소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윤미향 당선자의 예금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다면 본인이 반드시 소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게 바로 공직자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윤미향 당선인이 그 당시에는 고위공직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 총선에 나왔고 우리 박 대변인도 총선에 나왔지만 신고란 게 과거 최신 5년 동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그 8년간의 그 당시의 재산 형성 과정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특히 사실은 만약에 횡령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느 누구가 같은 계좌로 그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 그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그 계좌가 분명히 다르겠지만 그 출처가 어딘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은행이 또 똑같다고 해서 은행 계좌 번호가 다르면 완전히 다르다. 실제 예로 소득세를 500만 원 냈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뭐 주식 투자를 해서 벌었다고 하면은 그는 세금과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그 재산 축적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해서 기부금으로 했다고 하면 굉장히 국민들한테 어떻게 뭐 호도를 하는 정보 제공자다. 이런 거는 야당의 의원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 8년간 어떻게 3억 원이 넘는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맞다. 규명을 해야 된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집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모두 다 현금으로 샀다라는 사실도 오늘 드러났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부부가 2012년 수원의 A아파트를 경매로 구입했는데 2억 2,600만 원 전액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적금 깨고 돈 빌려서 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족에게도 돈을 빌렸다. 적금 3개를 해지했다. 그 말인 즉슨 8년 전에는 저 2억 2,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기에도 현금 여력이 충분치 않았다라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뒤에 2017년 경남 함양의 B 빌라를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이 사는데 그때도 현금으로 삽니다. 곽상도 의원은 급여나 활동비가 큰 금액이 아닌데 그 돈으로 대출 집 없이 사고 예금 3억까지 남았다. 비현실적인 일이다. 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재백이. 2012년도 당시에는 사실은 부동산 상황이, 시장 상황이 지금하고 좀 달랐어요. 지금은 그 서울이나 이 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시는 한 7, 80% 이상 담보대출이 가능한 때였거든요. 그래서 박상도 의원은 왜 그때 담보대출이 가능했는데 2억 6천이나 되는 돈, 그리고 예금에도 또 그렇게 많은 현금이 있는 것을 저렇게 샀느냐라고 의심을 하고 해명하라고 얘기하는데 크게 뭐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아직 윤미향 당선인은 분명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돈이 없었는데 현금으로 다 털어서 샀는데 어떻게 3억을 모았는지에 대해서 해명하는 건 어려운 일 아니다. 저 뭐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추정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소득세 낸 걸로 치면은 매년 이제 부부가 한 5천만 원 정도 소득이 있었다고 치는데 3억이라는 예금은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썼을 때 3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2억 6천, 또 다시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인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아파트를 현금으로 살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통장에는 또 이만큼 돈이 있느냐는 충분히 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더 어렵지 않은 거는 윤미향 당선인 조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국민은행에 갖고 있는 3억여 원에 대한 예금에 대해서 소명하려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이제 재산신고가 어떻게 되냐면 총선이 4월 15일 날 있었습니다만은 3월 말에 등록하는데 등록 시점이 아니라 12월 말 시점에 내가 갖고 있는 은행 예금을 선관위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말 현재 국민은행에 1,000만 원 이상 예금이 있었던 거를 기록에 올려갖고 합산을 했더니 3억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10분 만에 그때 신고했던 예금 계좌 이렇게 꺼내면 돼요. 예. 지금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예금 계좌는 이미 4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장례 행사, 어디죠, 미국 그 출장 행사, 어디 뭐 우간다 행사, 뭐 이런 것 등등등. 모금에 그래서 동원됐던 윤미향의 개인 계좌는 4개의 알고 있다. 개인 계좌는 이미 노출이 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도 보면 일부 신문은 계좌 뒷번호까지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12월 31일 기준으로 윤미향 당선인이 선관위에 신고했던 그 계좌만 꺼내면 5분, 10분밖에 안 걸려. 선관위는 알고 있겠군요. 선관위는 제가 볼 때는 그 계좌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은 됩니다. 예. 근데 뭐 선관위가 그것까지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까 선관위 보고 공개해라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군요. 윤미향 당선인은 저는 만약에 정말 본인이 떳떳하게 소명할 수 있는 건이라면 지금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인데 국민적 의혹을 자꾸 키워가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사실은 뭐 현금이 어떻게 되고 방금 설명했듯이 그건 얼마든지 바로 소명하면 되는데 제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이가 갖고 있는 1,500만 원의 예금입니다. 아, 그래요? 네. 뭐냐 하면 저는 작년에 말하자면 소득세 세금을 한 1,000만 원 개인적으로 1,000만 원 이상 내고 그것도 한 번에 못 내서 분할 납부 중에 있고 일부 사실 연체도 되고 있는데 그 시티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에 특히 미국이나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위한 유학 자금을 보내는 계좌거든요. 예. 근데 저도 사실은 한 달에 애들 유학을 보내는 입장에서 100만 원, 200만 원 보내기가 버거워요. 버겁죠. 근데 그 돈을 미리 1,500만 원을 애한테 보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사실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연소득이 있습니다. 부부가 합쳐서 5천이라면 5천인데 그것도 5천도 아니고 좀 몇 개월에 예, 그렇죠. 5천 되는 사람이 미리 유학 자금에 1,500만 원을 넣어주고 너가 쓰고 싶을 때 쓰라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매달 애들한테 100만 원, 200만 원 보내주기도 버겁습니다, 사실은.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미향 당선인의 해명이 나오면 저희가 또 충실하게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그런가 하면 논란의 안성 쉼터와 관련해서 말이 엇갈리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오늘 새롭게 또 나온 건데 문제는 왜 이렇게 그 안성 쉼터를 비싸게 샀느냐라는 의혹이 날고 있고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고 나니까 또 뭘 그렇게 급하게 싸게 팔았냐라는 논란도 함께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는 거기에 더해져서 뭘 그렇게 그 집을 비싸게 지었냐라는 궁금증이 제기되던 터에 사실 그 집 그렇게 비싼 집 아니다라는 의혹 제기가 나왔습니다. 논란의 안성쉼터, 이른바 건축비를 뻥튀기 한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오늘 중앙일보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보도 내용 상세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정의원 측은 7억 5천만 원에 산 저 안성쉼터의 건축비만 4억 8천만 원이다라고 기존에 밝힌 바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집이죠. 4억 8천만 원이나 건축비가 들었다면 엄청나게 고가의 집입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기자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작성된 안성쉼터 서류에는 건축업자 김 씨가 건축 공사비 등과 관련해서 7,600만 원을 썼다라고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짓는데 건설업자가 7,600만 원 들었다라고 신고를 한 겁니다. 건축업계에서는요, 기본 건축비가 7,600만 원인데 최종 건축비가 4억 8천만 원이라면 마감과 인테리어에만 4억 원 썼다는 얘기다. 상식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저거는 그 정의연 측의 문제라기보다는 매도한 김씨 쪽에서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 승인을 할 때 2010년도에 자기는 한 7,600만 원 정도면 된다 했을 때 이게 세금을 탈세할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예산을 한 7,600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스틸 공법으로 해서 건축비가 폭증했던 건지 그걸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매도가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뭐 또 양도소득세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건축비 승인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는 건축 이후에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소나무 같은 경우 뭐 조경수 같은 것도 보면 명품 한 그루에 1억 이상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내 인테리어 저도 직접 저희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지만 다른 변수가 확실히 있다. 그래서 건축비 7,600만 원을 줬다고 해서 이것이 집의 가치가 4억이 안 된다고 우리가 또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세간의 의혹은 정익진 변호사님 이거예요. 정 의원이 건축비가 4억 8천만 원이 들었다라고 밝혔던 배경 중 하나가 왜 이렇게 그 집을 비싸게 샀느냐라는 의혹이 들었을 때 나온 해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앙일보 기자들이 나중에 취재해 보니까
건축비 7,600만 원이 4억 8천으로 되려면 인테리어 마감에 4억을 써야 된다. 말이 안 된다라는 의혹을 중앙일보가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비가 4억 8천이라는 이야기는요. 이게 60평짜리 집이란 말이에요. 건평이. 평당 800이라는 이야기예요. 10년 전에 평당 800만 원짜리 집을 안성에 짓는 건축업자는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한 명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이 얼마였냐면 2007년도에 3,500만 원이에요. 등기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7,600만 원을 갖다 썼다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한 1억 1,000, 2천 정도 들어간 집인데 그런데 원래 이제 이 7,600만 원에는 두 가지의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득세 등록세를 갖다가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7,600만 원.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5억이다. 그럼 취등록세가 그만큼 높아지는 거고 7천만 원이다. 그러면 취등록세가 그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예. 건설업자가 직접 지은 거니까 취등록세를 낮게 내기 위해서 예컨대 뭐 한 2억이 들었는데 7,600만 원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다운했을 가능성. 하지만 이렇게 건축업자들이 집을 지을 때는 자기가 살 집이 아니면은 매도용으로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갖다가 살려고 하는데 이 집이 얼마짜리입니까? 무엇을 제가 확인하겠습니까? 땅값 확인할 거고 그다음 건축비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값하고 건축비하고 1억 1,000인 정도 들었으니까 난 한 2억 정도 내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건축비를 뻥튀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실무에서는 실질적으로 7,600만 원 들었어도 1억 5천 들었다. 그래야지 2억에 팔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저 집의 가치는 아마 2020년도 요번에 매도된 4억 2천이 객관적인 가치가 맞을 것 같고 10년 전에 7억 5천에다가 인테리어 비용 1억까지 해서 8억이 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금액이 됩니다. 예. 다만 김 씨가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자기가 그 집은 내가 살려고 지은 집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자재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조경에만 2억을 썼다. 이렇게 본인이 말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어서 사실 뭐 이거 어디까지 저희가 추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고된 내용이 7,500만 원 정도였는데 건축비가 4억 8천으로 알았다면 정의연 측이 사실은 자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남의 돈을 기부받아 쓰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관계 파악은 그때 당시에 안 했던 것인지에 대한 어떤 논란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소명도 차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된 다음에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 양상이 윤미향 전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약간은 좀 조국 전 양반 때처럼 해서 정치적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가 볼 때는 많이 다릅니다. 조국 장관 국면과 많이 다른 국면이니까요. 지금 조 전 장관의 이름까지 나왔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민주당의 대변인은 조국 국면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했고 당장의 조치는 없다. 조사를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군요. 네. 뭐 실제적으로 당원들의 태도가 상당히 다르죠. 한편으로 보면 예를 들면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의 입장이 여러 가지 엇갈릴 수도 있고 또 조 장관을 지켜야 되겠다는 당원 상당수의 어떤 의견들도 있는 반면에 지금의 분위기는 사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당에 억지로 품고 가려 하느냐 하는 부글부글하는 당심도 있기 때문에 다만 당이라고 하는 것이 당이 결정된 부분을 지금 번복하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일정한 합당한 절차와 말하자면 당헌 당규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오늘 아침 어쨌든 압수수색을 했고 결과들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당내에서도 빨리 그런 결과를 취합해서 빠른 결정을 내려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웅래 김혜영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제는 국민의 상식, 분노의 어떤 임계점에 달했다. 당이 신속히 사안의 실체,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적합한 판단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고, 저게 어떻게 보면 당이 건전하고 이제 좀 더 좋아지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인데요. 그 당의 입장에서는 이 윤미향 당선자를 어떻게 보면 뭐 제명 처리 이것이 문제 해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온적인 태도라기보다는
신중한 태도고 저희가 수사할 권한이 없으니까 다행이라기보다 공교롭게도라고 해야 되나요? 검찰이 바로 고발 하루 만에 이제 수사가 진행됐잖아요. 압수수색. 그러면 수사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 것은 어느 조직이든 그것은 좀 정상적이다라고 생각되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윤미향 당선자는 사실 시민당 출신의 비례대표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명 처리하면 좀 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지역구 후보와 달리 이분이 7번이거든요. 순번이. 그럼 17번, 18번이 계속 순차적으로 승인을 이게 국회의원이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그럼 민주당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분들을 빨리 제명하고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을 한 명 더 받는 것이 지금 국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꼬리 자르기 하면서 더 쉽게 갈 수 있는 것인데 여당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 검찰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당의 입장을 한다는 것은 신중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적절한 행동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오늘 서울신문의 김진아, 이재현, 이범수 기자는 기사 제목에 이렇게 써서 그냥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향 의혹, 민주당의 지도부는 미온적, 일부 의원은 부글부글, 청와대는 뒷짐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라는 사실도 시청자분들에게 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하플에 선정됐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북한 얘기 나왔고요. 한명숙 전 총리 얘기가 오늘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전주와 부산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연쇄살인범의 신상도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한명숙 전 총리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라는 의혹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재심 청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킵니다. 검찰은 한 사람의 인생과 명예를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랍니다. 사망한 증인이 남긴 방대한 분량의 비망록을 보면 고도의 수사기관의 기획되고 수십 차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내서 협박하고 회유한 그런 것들로 채워진 비망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요.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 대법원도 인정한 유죄 판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검찰 개혁까지 언급하며 동조를 하고 나서면서 본격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명숙 9억 사건 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지난 2007년 한명숙 전 총리가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입니다.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만장일치 유죄 확정을 내렸고요.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유죄 확정의 결정적 정황 증거 3가지가 당시 법관들이 판단을 했던 건데요. 첫 번째는 한 전 대표가 1억 원의 수표를 전달했다. 그리고 해당 수표는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부분. 두 번째, 한 전 총리 동생의 문제의 수표 내용이 보도되자 한 전 총리에게 연락을 해서 상의했다는 점. 그리고 유통된 수표를 추적해 확보한 뒤 한명숙 전 총리에게 다시 전달해줬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증거, 한 전 대표 회사가 부도난 이후에 2억 원이 되돌아왔다. 이후 한 전 총리와 한 씨가 몇 차례 통화를 했다라는 것들이 돈을 받았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보세요? 검찰 개혁의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그 김 대표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법원 개혁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검찰은 수사만 하는 거고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이 하는 거거든요. 그 한 총리 같은 경우에 9억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3차례에 걸쳐서 받았다라고 했고요.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는데 전원합의체가 된 게 아니에요. 6억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관들 전원이 합의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적어도 3억에 대해서는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성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맞다라고 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3억 원 중에 1억은 한 총리의 그 여동생한테 돈이 들어갔고 나머지 2억은 돌려주려고 했으니까 결국 그러면 3억 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6억 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3억 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한 총리가 받은 게 맞다라고 법원에서 그것도 대법원에서
결론을 갖다가 만장일치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관련해가지고 확정 판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재심제도가 있어요. 근데 재심제도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그 재심 사유가 7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유죄 판결의 그 근거가 됐던 증거가 위조되거나 변조됐을 때. 근데 단순히 위조되거나 변조됐을 때가 아니고 확정 판결에 의해서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 재심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굉장히 그 이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때까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드러나지 않았던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을 때. 그게 어떤 케이스냐면 최근에 이춘재 8차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대신 그 억울하게 몰려가지고 그 형을 갖다가 무기징역 받고 한 20년 정도 그 복무했던 윤모 씨가 굉장히 억울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춘재가 내가 실질적으로 범인이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굉장히 명백한 증거가 딱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그 윤모 씨가 재심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재심 결정 받아가지고 지금 재심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한명숙 총리와 관련해가지고 그런 그 증거가 그 한신건영의 한 대표의 비망록이 그 정도에 해당한 증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법적 절차 받아가지고 재심 신청을 갖다 하면 되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원 행정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비춰질까 염려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은 증거를 갖추어서 재심 신청을 하고 재심에 의해서 잘못된 판결인가가 밝혀지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찬호 대변인 청와대에 계시잖아요. 지금 대법원들이 만장일치로 특히나 그 9억 원 중 3억 원의 돈이 전달된 것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익진 변호사의 설명대로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왜냐하면 검찰이 이미 그 한 전 회장의 그 기록들은 법원에서 증거로서 다퉈진 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총선이 끝난 이후 여권에서 뒤집기를 하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왜 민주당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가 그 이쪽 그 민주당 쪽 진영에서 갖고 있는 위치라는 게 대모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있을 수 있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어려서부터 그 교과서 통해서 배운 게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은 분리되어 있다. 서로 견제하면서 민주주의는 발전해가는 거다라고 배웠는데, 이거 자체는 이 사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상으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는 이미 모든 게 다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거를 다시 되돌린다는 거는 좀 전에 정 변호사 말씀 주신 것처럼 증거상의 문제가 심각한 오염이 있어서 그걸 바꾸는 안이 있지 않는 한 안 되는 건데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는데, 뭐 제가 굳이 해석하면 이건 이게 너무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 나니까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본인들이 생각하면서 잘못됐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몇 가지들을 막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 좀 시도들이 막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정도로 조금 많이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간 일들이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서지현 부대는요? 예, 그게 지금 추미애 장관이 느닷없이 저 문제를 제기한 게 아시잖아요.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어제 회의에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제 좀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비망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본인은 검찰에 가서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당연히 재심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권리란 것이지, 저것이 민주당 더 나아가서 장관이 나서서 저것을 다시 한번 수사하세요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두 번째 핫플 내용 보겠습니다. 통일부에서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에게 책임을 묻는 취지로 취했던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서 통일부가 사실상 더 이상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등 일각에서는 5.24 조치를 사실상 현 정부가 폐기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폐기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논란임은 분명합니다. 통일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정부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쳤죠.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오이사 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지명 기자, 우리 통일부의 발언이었는데 이를 두고 오늘 조선일보의 이용수 기자는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도 안 했는데 돌연 오이사 조치를 사실상 폐기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 폐기한 겁니까? 지금 통일부의 발언을 봐서는 폐기하고 싶은 게 분명하죠. 그런데 이제 아마 현 정부의 고민은 전 분명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비핵화 지금 대화가 꽉 막힌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뭔가 당근을 줘야 된다. 그러려면 개성공단 재개든 금강산 관광 재개든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어떻게든 좀 비핵화 대화에 물꼬를 트고자 하는 그런 고민을 이해할 수 있지만 설령 오이사 조치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라든지 미국의 독자 제재라든지 이런 독자 제재에 다 맞물려 있어서 사실은 쉽게 우리 정부가 움직인 여지가 공간이 많지는 않다. 이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미국과 협의 속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통일부가 너무 앞서가는 건 또 한 번 미국이 늘 하는 얘기가 비핵화 대화와 남북 경협은 같은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된다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좀 앞선 얘기가 아닌가 싶고 좀 이런 생각 하나 듭니다. 앞서 얘기했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지금 오이사 조치 해제도 마찬가지인데 총선 압승 이후에 뭔가 법치주의라는 원칙 그리고 대북 정책이라는 원칙 이런 것들을 너무 한 번에 흔들려고 하는 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점도 분명히 여권에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제가 국방부 취재 기자를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사실 제가 동아일보 기자일 때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취재해 왔는데 개인적인 의견 제가 말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미 우리 수해 문제에 있어서 수해 날 때 대통령이 이미 언급한 그 부분의 일환으로 보면 천안함 문제도 분명하게 말하자면 북한의 소행이었고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어떤 경각심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입장이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북 제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실질적인 오이사 조치가 중복돼 있는 상태고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거 자체를 우리 남한 정부가 똑같이 미국과 똑같은 스탠스로 둘 것이냐 이런 고민들은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이것을 푼 것도 아니고 안 푼 것도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의료나 보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북을 도울 것은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말하자면 뉴딜에 있어서 말하자면 북한과 되어 있는 경의선철도 연결이라는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속내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이 천안함 유가족들이 아직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그리고 네. 북한으로부터 분명하게 사과를 받는 조치에 대한 것도 좀 같이 정부가 그래서 이 목소리에 있어서는 예. 국방부가 감독을 할 필요가 국방부 입장은 통일부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북한 매체가 지금까지 본인들이 해왔던 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축지법, 전설적인 축지법에 대해서 돌연 그게 말이 되냐라고 뒤집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2016년 북한 매체들이 축지법에 대해서 선전했던 대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이 전설은 김일성 대원 스님의 전황과 더불어 전해져 내려오는 백두산 전설 얘기입니다. 감히 동해반쪽 서해반쪽 하는 신출기무라는 전법으로 외놈들을 되는 아니 이렇게 축지법에 대해서 위대한 수령님이 쓴다라고 홍보를 해놓고 이재명 기자 예. 북한 노동신문이 갑자기 축지법의 비결이라는 기사를 썼어요. 20일에. 그러면서 사실 가능하지 않다. 그게 말이 되냐? 라고 노동신문 기사를 썼는데 사실은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아요. 축지법이. 왜 그런 겁니까? 이유는 좀 합시다.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 사회 선전선동 이런 걸 주도하는 게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정은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죠. 너무 수령이 신비화되면 오히려 멀어진다 인민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북한 사회가 물론 개방사회가 되진 않았죠. 하지만 이미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통제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우상화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또 특히나 이제 김정은, 김여정은 모두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서구 문명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우상화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모 언론에서 보니까 그 김일성 장군은 뭐 솔잎으로 수류탄도 만들고, 예, 김정은은 뭐 3살 때 운전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환경적인 변화도 있지만 이 부분은 누가 듣든 간에 상식에 반하는 것들인데 이런 시대적 우상화로서 그 체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북한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로 이행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는 거죠. 예. 세 번째 풀입니다. 전주와 부산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연쇄살인범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신상 공개라는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보도를 해드리고요. 따로 토크는 하지 않겠습니다. 최신종, 31살, 지난달 14일, 18일 전주,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고요. 살해 과정에서 성폭행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신종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는데 이 최신종이 전국대회를 휩쓴 씨름 유망주였다는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선정한 최우수 선수를 수상한 바도 있었습니다. 1년간 무려 1,148명의 여성들과 연락을 했다는 것도 경찰이 밝히고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최신종은 채팅 앱에서 약 1,000여 명의 여성과 연락을 했는데 이 중 지금 행적이 묘연한 여성이 130여 명이다. 따라서 과연 최신종이 살해한 여성이 2명에만 그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도 차후 경찰의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상 공개 내용 저희도 보도를 해드립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이 등교길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고3 학생들이 등교를 했는데 등교하자마자 2시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간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고3 등교 첫날인 어제 20일 인천 미추홀구 인왕고 3학년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감염자가 찾은 노래방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학생 각각 어머니와 동생, 어머니에게 전파를 한 바 있습니다. 학생 중에 한 명은 7일과 9일 각각 3시간씩 수강생 80명, 90명에 해당하는 연수구의 최대 입시학원을 찾았고요. 수강생 중 일부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고3 전국 학력평가 예정대로 실시, 인천은 등교하지 않습니다. 어제 개학 첫날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귀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대목이 과연 아이들의 그 실제 등교가 괜찮느냐라는 학부모들의 걱정과도 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어제 119 등에 실려서 선별진료소로 옮겨진 학생이 무려 127명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등교하자마자. 확진자가 2명 나온 인천에서는요. 66곳 고3 학생이 전원 귀가 조치됐고요. 안성에는요. 9곳에 대해서 등교가 중단됐고요. 경북은요. 33개교 학생 111명이 고열과 설사 등을 호소했고요. 대구에서는요. 21명이 수업 중에 미열, 메스꺼움,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등교를 하자마자 등교가 중단된 고등학교가 수십 곳이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오늘 또 전문 의견 주실 김정기 교수님 또 급하게 모셨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자마자 집으로 귀가한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십 곳입니다. 이대로 개학 괜찮을까요? 네, 일단 개학 자체가 약간 이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의심 증상을 가졌다 해서 반드시 확진 판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의심 증상을 보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지금 등교 수업을 강행을 해도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는 이제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 등교 수업 첫날, 등교 개학 첫날 이렇게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이 왜 다수 발견이 됐느냐. 예. 그러니까 애초에 등교가 이루어지기 전에
각각 집에 통신문을 보내서 실제로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떤 의심 증상, 특히 고열도 있고 설사도 있는데 설사 같은 그러니까 고열 증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교 등교할 때 체크를 할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거르지 못했고 실제로 수업이 진행되다가 기여가 됐고요. 그리고 설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위험한 부분이 이게 다른 증상은 안 보이면서 설사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아, 그래요? 예,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지만 코로나19도 전형적인 특징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른 뭐 열이 나지도 않고 기침도 없는데 설사만 해. 네. 그래도 코로나19 증상일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화장실에서 설사를 하게 되면 이게 에어롤 형태로도 위로 뜨기도 해요. 이렇게 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아, 그래요? 바이러스가? 예, 예. 옛날에 홍콩에서 사스가 크게 집단 감염 일으킨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등교하기 전에 집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학교와 집 간에 이렇게 서로 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됐다라는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등교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차라리 온오프 수업을 병행하는 거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대면 수업, 그러니까 등교 수업을 하라고 강요를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의심 증상이 있으면 대면 수업을 하는 과정을 송출을 해서 집에서 듣는 학생들, 이걸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이 동의하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는데 이제 전원이 등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잡아내지 못하고 등교를 강행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이들의 등교는 이미 시작이 됐고 그 가운데 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인천 같은 경우는 66곳의 고교가 등교를 중지시키고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안성 같은 경우는 9곳 모두의 등교를 중지시킨 바 있고 그리고 경북에서는 111명의 고열과 설사를 호소한 이 상황에서 지금 또 한 가지의 문제는 김정희 교수님, 그러면 다행히 이런 증상이 없어서 등교를 하고 있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은 상당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운이 좋아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설사나 고열 혹은 확진 판정이 안 나오거나 혹은 귀가 조치가 안 됐다. 언제 우리 학교도 이럴지 모른다. 라고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이 부분? 아,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학생 당사자 그리고 미성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어떤 결정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과 협의하에서 그러니까 등교 수업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필요하지 않을까 무조건 생각합니다. 다 오늘부터 등교다 이렇게 못 박을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원하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해오는 방식으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그러니까 현재 수업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송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동의하에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만약에 본인 자식들이 감염이 돼가지고 위중한 상황이 오게 되면 학부모님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선택권을 일단은 주면 등교 선택권이군요. 네, 그렇죠. 등교 선택권을 주면 그걸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협의하에 그러니까 온라인을 할 건지 아니면 등교 수업을 진행을 할 건지 결정을 하는 방향도 또 저는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제시죠 일종의 분명히 등교는 하되 걱정이 되는 부분 혹은 좀 뭔가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면 등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선택권을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주면 된다. 예, 저희 지금 학교도 그 온오프라인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래서, 예, 약대. 예. 예.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등교 수업을 원하면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요. 여기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계속 착용하고 거리도 두기도 하고 그리고 대형 강의실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학생이 나는 의심 증상이 없어도 감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온라인 수업을 듣겠다 그러면 그 학생은 온라인 수업을 듣고요. 내가 오늘 약간 몸이 안 좋고 약간 의심 증상이 있다 하는 학생들은 또 온라인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채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태원 클럽발 감염자가 2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고요. 어제 수그러들었던 이 신규 확진자가 30명대로 다시 진입을 했는데 이태원발 확진 상황도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태원발 지금 확진 상황이 보면 어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인천 8명, 경기 8명, 서울 6명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서울에 삼성병 관련돼 있는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이태원하고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태원은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파가 진행되는 양상이고요. 여기에 지금 어제 문제가 됐던 그 안양의 음식점, 그 일본식 음식점 같은 경우도 이 이태원하고도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까지 한 2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직간접적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신천지하고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신천지는 비단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방역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을 때였고 지금은 상당히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줄은 거지. 만약에 신천지보다 이태원발 전파가 먼저 일어났다 그러면 마치 신천지에서와 같은 상황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동일 집단이라는 동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역학조사를 하고 찾아내는 게 나름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나름 용이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집단이 굉장히 다양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에 이제 2,000명 정도 신원 파악이 안 됐다라고 돼 있는데 수재 파악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 수재 파악을 다 했느냐 이건 어디에서도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는 숨은 전파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태원발 이 감염자들이 계속 N차 감염을 일으키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이태원과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3차, 4차, 5차 이렇게 가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엔 결국 지금 삼성병원처럼 그냥 감염원을 모르는 상태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자, 김정인 교수님 모시고 조금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저에게 또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라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2~3할로에는요, 오늘 본방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 우리 바라다 박 선생과 또 이재명 부장 모시고 5분의 만남, 용서받지 못한 윤미향,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것인지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속 시원하게 직격 토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